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연입니다. 먼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책을 한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그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2005년에 노무현 정부하에서 한일 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그 민관 공동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결론은 위안부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일 회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일본의 법적 배상, 법적 책임 그리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 판단이었지요. 2, 3주 전에 이용수 씨가 증인으로 나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들의 그 소송, 곧 이제는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판결에서도 아마도 마찬가지로 그 한일협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주권 면제라고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게 또 책임을 물을 판결이 내려질 것이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궁금해지는 것이 왜 과연 1950년부터 1965년까지 한일회담을 하면서 결국엔 한일회담 기본조약 조약문에도 위안부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고 청구권협정 협정문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의사록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즉 위안부 문제는 전혀 다루어지질 않았어요. 분명히 그 점에서는 2005년 민관위원회의 지적이 맞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문제를 언급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당시에 위안부라고 하는 존재가 1937년부터 45년 사이에 위안부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1945년부터 1965년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945년부터 65년 이전까지도 소설에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소설에서도 다루고 영화에서도 다루어졌어요. 물론 뭐 중요한 주제로선 중요한 테마로서 다루어지지는 않고 배경처럼 지나가는 것으로 다루어졌죠.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는 그때까지도 위안부는 영화의 백그라운드의 한 장면이었을 뿐이지 첨예한 하나의 한국과 일본 사이의 쟁점이 될 만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1965년에 한일회담을 할 때 위안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 다룬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회담을 한 당사자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문제가 안 되느냐? 가난하니까 경성에 가서 유곽에서 창기, 예기, 작부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보다 더 넓은 시장, 새로운 시장, 새롭게 열린 동남아나 남양문도나 이런 데 가서 영업을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즉 성매매 산업, 매춘이라고 하면 문제된다고 하셨지만은 성매매라고 표현하건 매춘이라고 표현하건 결국은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위안부 문제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또한 성매매업의 일종으로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5년에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이 먹거리가 갑자기 민족 문제에서 한일 관계 문제에서 먹거리를 찾게 된 거지요. 그것이 이제는 위안부 문제가 되었고, 이렇게 본다면은 과연 예를 들어서 이용수 씨를 지금처럼 국가 어르신, 국가 원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들을 더 이상 위안부 할머니라고 부를 것인지 이것도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구위안부라고 표현하면 될 것이지 무슨 대단한 다들 어려운 생활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을 뿐인 사람들, 피해자라고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생존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마치 국가 원로 취급을 하고 국가의 어르신 취급을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노무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젠가요 그젠가요 강창일 씨를 주일 대사로 임명한다고 했는데 소위 아그레망이라고 해서 어그리먼트도 당사국에서 받지 않고 낼름 대사로 보낸다고 우리가 먼저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외교적인 예의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급하기로서니 더군다나 강창일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1+1+ 알파이라고 해서 1937년부터 1944년까지 그리고 1944년 9월부터 45년 3월까지 징용으로 간 사람들을 포함해서 72만 4천여 명이 일본으로 일하러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제기한 그 소송에 대해서 2018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그 소송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1+1+ 알파라고 해서 일본 기업, 그 조선인들을 고용했던 일본 기업과 또한 청구권 자금을 받은 예를 들어서 포철이라거나 이런 데서 같이 돈을 내고 또한 그 부족분을 한국 정부가 내자라고 하는 안을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이 지금까지 2018년 10월 30일 이후로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의 입장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는 청구권 회담에서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1+1+ 알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과연 지금까지 2년 동안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던 그 입장을 바꾸려면은 일본 총리가, 일본 행정부가, 자민당이 일본 국민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1+1+ 알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강창일 씨가 가건 누가 가건 간에 대법원 판결이 한국의 사법부의 문제다라는 고집을 해가지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베에서 스가로 바뀌었으니까 아니면은 일본도 나름대로 한국이 필요하니까 입장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일본의 태도는 한국에서 아우성 치면은 도의적인 책임이건 아니면은 인간적인 책임이건 이런 명목으로 해서 사죄하고 도의적으로 사죄하고 돈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였지만은 이젠 입장이 달라졌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를 그들도 일본 사람들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태도가 달라지겠습니까? 보다 더 현실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반일 민족주의건 종족주의건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선봉에 서 있는 정대협이 해체되지 않고서는 한국에서는 문제 해결은 참으로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어둑어둑한 날씨처럼 찌푸대한 전망 그런 미래가 그려집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